못 크고 뿌리가 신초가 조금 큰 다음에 뿌리가 좀 멈추고 그래서 또 뿌리가 어느 정도 멈춰 있을 때 위에서 광합성한 양분도 좀 넘치고 이파리도 쌩쌩하면 다시 그 만든 양분을 뿌리로 보내주면 뿌리가 다시 2차 생장을 다시 한번 하고 그래서 위에가 한번 크면 신초가 한번 크면 뿌리가 그 다음에 크고 뿌리가 그 다음에 커서 밑에서 다시 올려주면 이파리가 다시 한번 크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휘어가면서 한번 위에가 크고 아래가 한번 크고 이걸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부하고 지하부의 균형. 그래서 전정이라는 걸 조금 강하게 해주시면 세력을 조금 강하게 하는 쪽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하는 일들 중에 질소질을 볼게요. 이파리에 입에 질소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비료 영양분이 이 정도 있어요. 수채 양분. 11월달, 3월달까지 양분이 이만큼 있는 거야. 6월달이면 꽃 필 때쯤 되잖아요. 양분이 이만큼 떨어져. 그 다음에 다시 수확이 끝나는 10월달까지 되면 양분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무 입장으로 봤었을 때 11월달하고 3월달 수확이 된 지금쯤은 저장 양분을 제일 많이 독사도 가을 되면 막 몸에다가 막 저장분 막 지방을 해서 막 겨울 추위를 날려고 하잖아요. 포도나무도 저런 식으로. 그 다음에 6월달 되면 사람들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 나오는데 포도도 6월달에 보릿고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월달쯤에 보릿고개를 이기지 않은 건 뭐예요? 사람도 곡간에 곡식을 많이 채우는 사람들은 보릿고개가 힘들지 않은데 포도도 저장양분을 많이 채우는 사람들이 결국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이 넘어서 지금쯤 됐는데 이 포도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녹색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꾸준히 녹색이 돼 있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지금쯤 되면 약간 노란색 정도로 변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재분화라고 하는데 이 포도나무가 자기가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정 양분을 뿌리로 보내고 죽어요. 근데 만약에 질소질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생장조종제를 너무 많이 쳐서 얘가 이제 겨울이 오는데도 겨울이 오는 줄을 모르고 계속 크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리가 오면 이파리가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온도가 떨어진다든지 특히 포도나무가 일장이라 해서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를 얘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다 그런 거를 피토크롬이라 해서 그 반응하는 센서라고 하나 이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을이 오는구나 겨울을 준비해야지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어머님 아버님 있다가 이제 다 나하면은 자식들한테 막 유산을 배분해 주잖아요. 포도 잎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분들을 포도나무 뿌리나 다른 수채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재분화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던 질소를 예를 들면 아미노산으로 바꿔가지고 단백질이나 뭐 다른 성분으로 줘서 뿌리로 보내고 근데 이게 막 내가 여름인 줄 알고 막 젊은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병이 생겨서 뚝 하고 죽어버리면 유산 상속도 못하고 그냥 보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을쯤 됐는데 이파리가 너무 녹색으로 지나고 가을까지 비료를 너무 끝까지 주시면은 포도나무에 이파리 있는 이파리들이 재분화를 해서 다시 뿌리로 보낼 수 있는 기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낙엽이 조금 단풍이 진 듯하듯이 할 정도로 나무 세력이 맞는 포도나무가 더 맞지 끝까지 이파리가 건강한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녹색으로 무조건 건강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생육이 멈추는 정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아까 6월달이 보릿고개였죠. 한 7월이나 8월달쯤 되면은 착색이 오기 시작하죠. 8월이 넘으면 우리가 말한 포도나무로 말하면 8월이 넘으면 이제 생육을 멈춰야겠다 해서 신초 끝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료를 안 주고 일반적인 포도나무 기준으로 했었을 때 8월쯤 되면은 신초 끝이 멈추잖아요. 이걸 왜 멈출까요? 호르몬이 이제 그만 크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질소나 비료를 많이 주면 계속 크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자기가 청춘인 줄 알고 계속 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변색기라 해서 착색이 시작되는 이후에는 비료를 가능하면 주지 마세요. 덜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변색기가 뭔지 이렇게 과일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지고 착색이 오는 시기 이전에만 과일이 비대해지는 거고
그 이유는 자연스럽게 색깔이 약해지면서 그 전까지는 아까 했는데 이파리를 두껍게 하는 건 적심을 하고 먼저 이파리를 다른 사람들로 먼저 이파리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겨울을 버티라겠고 그 이후부터 이제 서서히 나무가 안정돼서 겨울을 준비하는 쪽이 훨씬 나아요. 그렇게 겨울을 준비해야만 다음에 동해가 적어요. 이런 거 보면 돼요. 보통 동해 피해가 많은 해, 겨울이 추운 해도 동해가 많지만은 10월이나 11월 달에 막 한 20도 정도 온도가 높다가 막 영하로 막 뚝 떨어진 애 있죠. 그런 애는 그 다음에 눈이 훨씬 더 덜 나와요. 바다도 균일하고. 왜 그러냐면 저장양분을 저장할 시기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순화라고 얘기하고 재순화라고 하는 건 봄에 또 반대예요. 온도가 너무 춥다가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추워지고 막 이런 데 있죠. 그럼 그 애도 분명히 동해도 발생하지만 발화나 이런 것도 균일하지 않아요. 이것도 똑같은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순화하고 순화 과정이 거쳐야 하는데 이게 서서히 나가서 겨울을 준비해야만 양분 개념에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강한 포도 세력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 나무들이 최대한 햇빛도 자기 스스로 알아듣고 그 다음에 최대한 자기가 알아서 생육이 끝나는 그런 범주 내에 들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고 나무에 맞춰서 관리하는 부분이 가장 시비를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에 관련된 부분 중에 토양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4톤을 생산하는 과수원들도 있고 2톤을 생산하는 과수원도 있고 1톤밖에 생산을 하는 과수원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햇빛은 대부분 비슷해요. 옆집하고 내 집. 이파리만 놓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각 옆에 집하고 내 집하고 차이 나는 것들은 땅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땅은 아까 말한 대로 뿌리 한 개하고 차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하고 내 집하고 다 농사도 비슷한데 한 집은 농사를 잘 짓고 한 집은 샤인 개념입니다. 샤인에서는 막 수량을 많이 달아도 잘 익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집은 우리 집하고 뭔가 달라야 하잖아요. 이 집은 아까 그게 뭐라겠죠? 뿌리가 충분히 큰 거. 뿌리가 토탈로 얘기해서 뿌리 양이 전체로 많은 건데 이런 부분이 많았었을 때 그 집하고 이 집하고 그럼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땅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 땅이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통기성이라고 해서 땅이 푸석푸석하느냐, 유기물이라고 해서 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비료나 양분들이 충분하냐. 근데 이건 그냥 일반 비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미생물이라고 해서 작은 미생물들이 먹고 미생물들이 다시 똥이나 뭐처럼 나와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많은 토양으로 만들어서 푸석푸석하게 만들고 또 비료 같은 게 이렇게 식물이 바로 못 먹으니까 이렇게 잘라놓으면 먹기 좋게 돼 있고 이 상태에서 물이 들어왔는데 일반 땅들은 뭐라고 하지? 막 땅이 금방 딱딱해지니까 물을 못 가지고 있는데 물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물을 뭐 열흘에 한 번씩 주라고 하는데 어떤 밭은 20일에 한 번씩 줘도요. 열흘에 한 번씩 준 밭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런 땅들은 뭐냐면 유기물도 많고 배수도 잘 되고 아까 얘기한 입단 구조라고 해서 땅과 땅 사이에 구멍이 많으면서 숭숭숭 따는 그런 땅들입니다. 그런 땅들이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뿌리를 좋게 하고 뭐 이파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땅 관리를 조금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농사를 조금 잘 질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뿌리가 해주는 건 가능하면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는 건 왜 땅에 뿌리가 위에만 가 있죠?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배수만 잘 되고 또 뿌리는 양분을 쫓아가요. 예를 들면 가리나 비료 같은 것들이 위에 표층보다는 아래층에는 훨씬 더 적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안 나요. 그러니까 양분들이 만약에 깊이 들어가 있다든지 처음부터 땅을 만들 때 뭐 수단그라스나 뭐 여러 가지 호미를 심어서 땅을 충분히 해놨다든지 경운을 잘 해가지고 푸석푸석 한다면 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느가 뭐 3m, 뭐 10m 이상 막 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물 빠짐, 보습성, 그다음에 또 하나 땅이 보비력도 차이가 나요. 똑같이 요수를 1kg를 주어도 모래땅 같은 경우는 금방 빠져나가니까 한 1.2배, 2배, 그러니까 질소질 2배 준 것보다 땅이 좋은 땅에서는 반만 줘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 보비력도 차이가 나지, 그 다음에 보습성이라고 해서 물을 가지고 있는 능력도 차이가 나지, 그 다음에 물 빠짐이 좋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기가 많아야 잘 크는데 공기가 좋아지는 것도 차이가 나지. 그 다음에 산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막 비료를 막 많이 집어넣다 보면 양분들하고 양분들 사이가 어떻게 되죠? 막 어떤 양분은 일정 양분은 너무 많이 쌓여서 못 먹을 거예요. 우리가 냉장고에다가 막 먹던 음식을 막 집어넣다 보면 나중에 쌓였는데 다시 먹기 싫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비료를 땅에다 계속 줬어. 그 식물이 다 먹지 않으면 어딘가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냉장고에 쌓여있는 먹다만 음식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땅이 좋고 유기물이 좋았을 때 그걸 다 먹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산성이라고 해서 토양 pH가 막 산도가 너무 낮다든지 산도가 너무 올라가는 것들조차도 이런 토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샤인마스카트를 막 2, 3년 아니면 4, 5년 재배하다가 다시 심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에서는 막 15년에서 20년 가까운 샤인마스카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심는 것들이 대목묘로 심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0년 이상 간다고 보시면 돼요. 많게는 30년 이상 지금 나무하고 똑같은 세력을 유지한다고 보시면은 30년을 심었었을 때 뿌리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심으면 이거를 개간하기도 힘들고 고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면 30년간 뿌리를 좋게 하느냐. 그 첫 번째가 뭐에 달려있죠? 바로 1년 내지 2년, 아까 얘기한 5년 안에 가능하면 뿌리를 먼저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1년 내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20살까지는 어떻게 하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엄마 아빠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키도 계속 쭉쭉 크는데 그 다음에 20년 넘어서 20살 넘으면 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 자기 밥벌이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한 10살도 안 된 애를 공장에 보내가지고 맨날 일 시키면 어떻게 되세요? 애가 크지도 못하고 아프다가 죽잖아요. 포도나무도 똑같습니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이 1년 내지 2년 안에 처음에 뿌리를 어느 정도 자리가 잡도록 만들어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 2년 어린 유목에 땅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모래땅하고 아까 자갈땅하고 그 다음에 배수가 저기한 차묵땅하고 있는데 좋은 토양은 이런 세 가지들이 다 같이 잘 섞여 있는 토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포도는 원산지라고 하는데 원래 살던 지역이 거의 사막 비슷한 지역이에요. 그 얘기는 거름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작물들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샤인마스카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샤인마스카트 지금 재배하시면서 거름이 굉장히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유기물이 좀 많은 건 좋아요. 우리나라 유기물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뭐 일본은 그보다 훨씬 높고 유럽 같은 데는 막 4, 5%도 되는데 유기물이 굉장히 많은 토양은 분명히 좋긴 한데 그렇다 해가지고 비료가 많은 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척박하면 나무가 조금 적게 자라잖아요. 적게 자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식거리를 좀 가깝게 심으면 되잖아요. 왜 그걸 제식거리를 가깝게 심고 나무에 맞게끔 재배를 하지? 원래 그렇게 거름이 많이 필요한 나무도 아닌데 거기다 잔뜩 줘가지고 그 제식거리를 맞춰서 수량을 맞춰서 하려고 했어요. 머릿속엔 단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든지 수량을 많이 따서 어떻게든지 많이 팔 생각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지 않는 한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요. 사막에서도 원래 잘 자라던 토양이에요.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그 샤인마스카트를 재배했었을 때 거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착색을
우리가 미흡이나 이런 어떤 약재를 치지 않는 한 가장 거북 착색이 잘 오게 하는 게 뭐죠? 햇빛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해 막 장마가 왔던 여름 장마가 왔던 해는 아무리 농사져도 잘 안 와요. 햇빛인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나무와 나무 사이가 어느 정도 이파리가 생육이 멈춰야 하고요. 생육이 멈춰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을 너무 많이 주는 땅에서 신초가 끝없이 뻗어나가면 착색이 안 와요. 그죠? 그럼 샤인도 조금은 다르지만 조금 거북하고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맛있는 샤인이 나오게 해서 수확이 끝난 후에는 참 수확이 아니라 색깔이 오는 연하기 우리가 말하는 7월이나 8월이 들어서 물을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당도가 생각보다 조금 올라갑니다. 물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를 고온화가 되면서 의외로 생각보다 여름이 날 때 이게 샤인 일수가 많아요. 그죠? 일량님도 일수 있었죠. 하우스 같은 경우 이파리가 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물을 안 줄 수는 없는데 물을 줄 때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뿌리가 일수를 피해를 맞을 만큼 조금씩 나눠서 주는데 수확 아까 말씀드린 변색기 과일이 막 크는 6, 7월 달에는 물을 어느 정도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수확이 다가왔는데도 계속 물을 주는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줄여야 합니다. 지금 주시는 물을 주셔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주는 것보다 비료도 줄이셔야 하는 부분 맞습니다. 그만큼 해서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논에 심은 땅은 방법이 뭐가 있냐? 유공간 묻어서 배수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전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좋은 유기물 우리가 말한 지금 뭐 개분이나 이런 거 말고 좋은 유기물 조금 주시고 그 다음에 두둑을 만드세요. 물이 가운데 빠져나갈 수 있는 두둑을 만들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 뿌리가 생각보다 깊이는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지역 안에서는 요만한 분재에서도 어느 정도 포도나무가 자라는데 그만큼 자랄 수 있다면 물만 빠질 수 있는 시설이 잘 돼 있는다면 논에서 자라는 포도들은 어느 정도 두둑을 만들어서 만드는 이렇게 두둑 재배를 하시는 쪽이 포도나무한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나무들 아까 말씀드린 땅에서 이런 포도나무들이 실질적으로 하는데 누구네 집 포도는 맛있고 누구네 집 포도는 맛없는 이유가 이파리가 햇빛을 잘 받느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착과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까 토양이나 배수가 좋으냐도 있지만 미네랄이라서 비료간 성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토심이 깊은 쪽이 아무래도 과일 맛이 났습니다. 모래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옆면 관주할 때 계속 비료를 넣는 땅보다는 벼도 마찬가지죠. 벼 맛이 제일 좋은 데거든요. 간첩지나 진흙땅 어쨌든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벼 맛이 났죠. 포도에 맛을 미치는 영향 중에도 땅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영향을 미치는데 제일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표현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배수성, 통기성,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느냐 자라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토양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그 땅이 원래부터 좋으냐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토양 pH라고 해서 너무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 그 다음에 토양 내에 어떤 병이나 그 다음에 오염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치긴 합니다. 그래서 샤인마스카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양 pH는 여기 박성진 선생님도 있고 센터도 있고 저희 기술원도 있으니까 다른 건 다 못해봐도 토양 유기물 함량하고요 토양 pH 정도는 항상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관주를 계속해서 하우스 안에 돼 있으면 토양 분석을 꼭 하셔가지고 거기에 나한테 필요한 양분이나 뭐가 많은지 충분한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샤인 재배를 하시는 농가들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어느 밭에는 인산질비료 같은 게 너무 많은 경우도 있고 어느 밭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샤인 같은 경우는 토양 pH는 꼭 봐야 한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토양 pH가 여기서 말하는 6.5에서 7.5인데 거봉이나 캠베럴리보다 조금 알칼리성 쪽이 좋은 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7이 조금 넘어가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밑으로 내려가서 산성 토양이 돼 있는 토양들은 나한테 꼭 필요한 부분은 토양 개량이 필요하니까 석회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토양 개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문제가 되면 유기물을 시용해도 돼요. 유기물이 충분하면 유기물이 어느 정도 있으면 토양이 약간 pH가 낮아도 재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 근데 유기물도 없는데 토양 pH가 너무 낮은 토양 같은 경우는 샤인에서는 생각보다 문제가 됩니다. 맛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꼭 말씀드린 대로 유기물 함량이 꼭 너무 낮은 농가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기물 함량을 갑자기 늘리기 위해서 막 너무 좋은 퇴비나 비싼 퇴비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꾸준히 수확이 끝난 후에 얼마간 일부분 유기물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단 우리가 지금처럼 막 그 벌크로 막 그 개분이나 막 이렇게 해서 붓는 건 유기물이라고 보기보다는 비료라고 보시는 쪽이 더 정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성분 자체를 보면 수분을 뺀 나머지들은 질소나 인산 가리들이 너무 많이 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료를 그만큼 잔뜩 집어넣은 거나 그러니까 비료 10%를 넣는 건 막 굉장히 겁먹으면서 개분 막 그 20% 30% 집어넣는 거는 유기물을 넣었다고 생각하지 비료를 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나 2년이나 3년 동안에는 식물이 보면 막 이파리 색깔이 막 녹색으로 나오고 막 생육도 좋아지니까 굉장히 좋아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비료를 20% 30% 넣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언젠간 탈이 나죠. 똑같이 개분 같은 비료들은 퇴비들은 유기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료에 가깝다고 보시면 언젠간 탈이 나는 거예요. 아까 똑같이 얘기한 대로 토양이나 다른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어느 일정 시간이 됐었을 때 그게 해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지수지리 같은 경우 많은 건 위쪽은 많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뿌리 발달이 약해집니다. 상대적으로 위쪽만 계속 크도록 호르몬이 계속 그쪽으로만 명령을 내립니다. 옥신하고 지베렐린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속 위쪽만 크도록 만들고 밑에 쪽에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나 뭐 이런 거 나와서 뿌리가 발달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보다는 매년 필요한 유기물을 조금씩 넣어주긴 해야 하는데 꼭 필요한 유기물을 넣어주시고 그런 쪽은 좀 삼가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비는 가능하면 살짝 연면시비 정도 해주는 것들을 얘기 드렸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낙엽이 지는 거는 어떤 형태든지 다른 거로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파리가 떨어져서 일찍 떨어지고 나면 비료든 시비든 아무 개념이 필요 없어요. 뭐 백약을 어떤 걸 주더라도 이파리가 떨어졌었을 때 그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파리는 어떻게든지 붙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태풍이 오고 지나갔죠. 그러면 태풍이 그냥 지나가고 나면 다른 해보다 이파리가 그냥 쉽게 쑥 떨어지죠. 그냥 이파리 바람에 의해서 충격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병이 그만큼 잘 걸리는 거예요. 모든 병이나 이런 것들은 나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자꾸 병이 더 잘 돼요. 상처가 나면 날수록 그 부분에 병들이 자꾸 더 들어가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같이 태풍이 끝난 해라든지 이런 있었을 때는 간단하게 막 그 지도수나 우리 같은 기관들이 얘기했듯이 농약 살균제나 뭐 이런 거 치료해서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광합성 능력 좀 떨어졌을 테니까 연면시부나 양분을 살펴해주고 특히 이파리가 조기낙엽이 되지 않도록 이게 수확이 다 끝났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데 올해같이 태풍이 있는 해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뿌리가 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도 한 해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지만 이게 누적되면 3년, 4년 되면 분명히 다른 어떤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기물 우리가 식물체 내에서 통기성, 땅이 푸석푸석해지게 하는 것들 미생물 먹이가 되기 때문에 땅을 입단화해주고 양분을 잘라주는 기능 그 다음에 산성어라고 해서 토양 pH가 조금 낮아도 괜찮고 조금 높아도 괜찮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원래대로라면 좋다면 외국 같은 데서 유기물을 토양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한 5년 내지 6년 동안 땅을 씌워요. 땅을 씌고 그 자리에 우리로 말하면은 녹비작물이라는 이런 걸 심어서 땅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도 못하고 그냥 나무 심고서 그 다음에 바로 심든지 그것도 하기 힘드니까 거봉과 거봉 사이에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한 해 차먹고 다시 키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유기물을 땅에 줄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에 다른 지역보다 아니면 다른 것보다 유기물 함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통기성 얘기 드렸는데 공급률이라고 해서 전체의 45%, 그 다음에 기상비라고 했는데 공기가 최소한 10%, 어느 정도 땅이 너무 딱딱해서 발도 안 들어가고 삽도 안 들어가는데 다른 건 다 없어요. 물도 문제가 그렇게 크게 안 되지만 공기가 없는 거야. 공기. 산소가 없으면 뿌리도 숨을 쉬기 때문에 숨을 못 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유기물이 어느 정도 있어준 땅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고체, 모래나 이런 건 2 정도 있고 액체, 물이 1 정도 있고 기체라 해가지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2대 1대 1 정도 있는 땅. 근데 사실은 이런 땅은 우리 이쪽 아산이나 천안 쪽 이런 쪽은 거의 없습니다. 유기물 정말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개토 잘 해가지고 배수 잘 돼 있는 땅, 그 다음에 그 전부터 몇 년간 녹비식물이라는 걸 잘 바른 땅에 모래, 그 다음에 진흙, 그 다음에 자갈이 적당히 섞여 있는 땅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돼 있는 땅 정도 돼야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유기물 함량이 5%에서 10%까지는 괜찮고요. 자, 그래서 그런 땅을 그림으로 표시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만약에 모래가 너무 많으면은 물이 줄줄줄 새고 통기는 좋겠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점토질이 너무 많으면 땅이 숨을 못 쉬니까 이 정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미사라고 해서 모래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땅 정도 되니까 모래하고 진흙 땅이 한 30에서 50, 그 다음에 미사가 한 7에서 24%, 30에서 50, 점토가 22에서 7, 이 정도에서 맞춰지는 이 정도 땅에 있는 땅들, 우리가 말하는 양토나 사양토 정도 되는 땅들이 됐었을 때 가장 좋은 토양 조건이 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만약에 모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기상 조건들이 높아지고 불량한 건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고상률이라고 해가지고 모래들이 많아져서 한다든지 저쪽에서처럼 진흙이 너무 많아가지고 숨을 못 쉰다든지 했었을 때가 아니라 그 비율이 모래 진흙 비율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합니다. 땅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저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냥 땅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돌과 흙과 작은 자갈과 진흙 사이에 흙 크기도 저렇게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공기가 숨 쉴 수 있는 저런 공간이 있고 저 공간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저 공기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땅이 나타나요. 반대로 여기서 보시면 땅 속에 있는 탄산가스라고 하죠. 산소라고 하죠. 그게 숨 쉬면 위로 올라가야 하고 위에 있는 새 공기가 아래로 항상 돼서 땅도 숨을 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땅이 나오지 않습니다. 토양의 단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석영이라든지 일반 화강암, 무슨 암들, 비료들, 그 다음에 점토랑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흙들, 그 다음에 유기물이 저렇게 땅에 붙어 있고요. 그걸 먹는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이 있고, 물이 땅에 붙어 있고, 땅과 땅 사이에 공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저 비율들이 잘 돼 있어야만 하는데, 저 중에 문제가 되는 게 공기가 없다든지, 물은 대부분 토양 속 깊이 20cm 내지 30cm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 물이 저기서 이만큼 되는데 한 50% 정도는 식물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실질로 50% 중에는 20% 정도는 우리가 영구유지점이라고 해서 거의 죽기 전에 아니면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건 저 위에 있는 20 내지 30% 정도의 물밖에 되지 않아요. 50% 중에 물을 활용할 수, 그럼 저 정도에서 물을 많이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땅을 잘 만들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을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남들 2번 줄 때 한 번만 줘도 충분한 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종류가 영구이점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의 종류에 따라서 유기물이 많은 땅과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돼요. 야, 여기 보시면
활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나옵니다. 모래 땅에서 0.08 정도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점토나, 근데 점토는 땅이 숨을 못 쉬잖아요. 양토나 그 다음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래만 있는 땅, 그 다음에 점토만 있는 땅은 똑같은데 물에 이용할 수 있는 양은 비슷한데 모래가 있는 땅보다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땅, 모래하고 지는 특히 유기물이 많은 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포도나무 뿌리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뿌리나무 저 위쪽에 보시면 20 내지 30쪽에는 잔뿌리가 계속 자작자작 나 있고 밑에는 굵은 뿌리가 나 있죠. 사실은 이렇게 수평으로 나가는 뿌리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저거는 대목마다 틀려요. 대목이 밑으로 뻗는 대목이 있는가 하면 옆으로 뻗는 걸 좋아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 대목, 그래서 우리가 OBB 뭐 이런 대목들 종류 어떤 게 제일 좋아요 하고 여러분들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뿌리가 옆으로 뻗느냐 직근으로 뻗느냐 이런 거에 따라 영향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OBB, SO4, 뭐 1014-14 이런 대목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안 돼 있는데 외국 자료나 문헌을 봤었을 때 성질이 거의 비슷하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에 견디는 거, 홍수에, 물에, 침수에 견디는 것들. 그러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농가들이나 전체적으로는 OBB 대목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이건 OBB 대목 자체가 다른 대목에 비해서 뿌리가 뻗는 힘들이 다른 대목보다 큰 거예요. 그만큼 얘기하면 세력을 유지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특성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위쪽에가 잔뿌리가 많이 나는데 포도 뿌리에서 잔뿌리가 하는 역할들이 대부분 큽니다. 굵은 뿌리들은 나무를 지지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하얀 실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도 3 내지 4mm라고 하는 아주 작은 머리카락만 거 말고 3 내지 4cm짜리니까 아주 작은 뭐라고 하죠? 연필보다 작은 거, 아주 작은 뿌리 있죠? 이것들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보다 훨씬 작은 뿌리만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아주 실뿌리라고 해서 방금 전에 나온 하얀 뿌리들이 대부분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들이 위쪽에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요즘 지금 수학기가 지금 끝나지도 않았을 때 막 나무를 조금 미리 해서 뭐 하잖아요. 이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을이 되면은 뭐라 했죠? 재분할하게서 이파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뿌리로 보낸다겠죠. 그 다음에 지금 뿌리가 다 형성도 안 됐는데 지금 막 뿌리를 끊으니까 상처가 나죠. 그러니까 천안이나 이런 데 거북 같은 데 있어서 사실 거북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지 단근이라는 자체로 있었을 때 굉장히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대로 큰 뿌리들은 자르면 거기서 또 작은 뿌리가 나와요. 포도나무의 역할을 주로 하는 것들은 잔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잔뿌리를